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최근에 4세대 카니발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디자인이 아주 좋아요. 뒤에도 멋있고 앞에도 멋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뒤에 디자인은 보면 얼핏 보면 뭐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앞에 디자인도 뭐 거의 무슨 뭐 수입차 되게 좋은 차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기아 차들 보면 디자인이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은 사실 그 이름만 갖고도 팔리는 명불허전 차량 중에 하나고, 경쟁 상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용도의 특이성이 있어서 이래저래 많이 팔리는 차량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이런 RV 차량들이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이 애들 태우고 다니고 가족들 여행 다니는 목적으로 되게 많이 타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애들이 타고 내리기 되게 편하죠. 게다가 슬라이딩 도어고 실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무리 큰 세단보다 무조건 이런 RV 차량은 독보적으로 그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차들은 상업용 목적으로 사실 분들은 뭐 알아서 사실 거고, 그냥 패밀리 세단 대용으로 가족들끼리 여행 다니는 목적으로 이런 차량을 뽑으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이 아주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큰 차보다 차라리 그냥 아예 카니발 RV로 가면 그냥 독보적인 장점이 있고, 메인카는 아예 작은 차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3 시리즈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은 3 시리즈 같은 걸로 조그마고 컴팩트하고 편하고 뭐 연비 좋고 약간 스포츠 드라이빙도 가능하고 그렇게 재밌게 타고, 가족끼리 다니는 용도는 카니발로 가면은 두 개의 장점이 서로 시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애매하게 큰 차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산타페라든지 혹은 뭐 K9이라든지 뭐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하나 출퇴근 목적으로는 메인카는 되게 작고 컴팩트하고 약간 스포츠한 거, 그 다음에 세컨카는 아예 확실하게 RV, 그렇게 가면 두 대가 다 시너지가 돼서 정말 아주 장점이 극강으로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런 카니발이 그러니까 뭐 상업용 목적으로도 탈 수 있지만 개인들도 참 관심을 가질 만한 차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서론이 긴데.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살짝 이렇게 쭉 훑어보겠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반떼에서 경험했던 이런 통합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12점 몇 인치냐? 12.3인치 클러스터 계기판이랑 12.3인치 내비게이션 옵션 두 개를 같이 선택하면 이런 형태의 통합 디스플레이 형태가 나오고요. 이런 디스플레이는 사실 이제 벤츠 같은 데서도 되게 상위 옵션으로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입하는 모든 카니발에 이런 통합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무조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일로 가려면 좀 옵션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그냥 압도적으로 멋있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조금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RV의 그 목적에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넓고 차고가 높고 천장이 크고 많은 사람들 태울 수 있고 슬라이딩 도어 있고 버스 전용차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을 생각한다면 구입하면 되는데, 이런 통합 디스플레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차량을 뭐 되게 무슨 럭셔리한 느낌으로 타고 다니는 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차라리 무슨 고급 차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심플하고 하이테크한 느낌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멋있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라는 게 있는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트 백과 쿠션 각도가 조절될 때 휴식의 가장 이상적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요 2열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라는 게 사실상 거의 뭐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그런 시트입니다. 2열에 보시면 창문이 완전히 사각 반듯하고 되게 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승차감은 웬만한 에쿠스 리무진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안락함과 편안함, 쾌적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뭐 대통령 후보들이나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카니발 리무진을 많이 이용했었죠. 하이 리무진이라고 위에가 좀 높은 건데, 이거는 지금 그 버전은 아니지만 이런 2열 공간의 VIP 특성은 사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주목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7인승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런 시트를 경험할 수 있고요. 확장형 센터 콘솔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2열이 독립 시트로 가면, 지금 이건 이제 7인승인데 2열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터널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각각 자리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독립 시트로 되어 있으면. 애가 여러 명이면 애를 뒤에다가 태우고 애 엄마가 옆에 앉고 뒤에도 케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애들도 서로 독립된 공간에 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RV 차량들은 참 독특한 매력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 슬라이딩 도어 자체가 워낙 장점이 있습니다. 좁은데도 내리게 탈 수가 있잖아요. 그 이 슬라이딩 도어는 제가 이렇게 막 오토 기능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걸 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파워가 없으면 힘줘서 열고 닫아야 되는데 사실 뭐 애들 태우고 내리고 하는데 도어만큼은 이거를 막 힘줘서 열고 닫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제가 그런 거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뭐 오토 트렁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파워 슬라이딩 도어만큼은 뭐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가격으로 가서 빠르게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뭐 색깔이나 이런 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구입하시면 되고, 내장 컬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그 다음에 미스티 그레이. 실제로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좀 밝은 계열은 아무래도 뭐 청바지 물 묻고 안고 뭐 이러면 좀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막 물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굳이 세 개 중에 한다면 전 새들 브라운 하겠습니다. 검은색이 있다면 검은색 할 것 같은데 저는 무난한 거 좋아해서 이 중에는 새들 브라운이 제일 편의성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조 가죽, 가죽, 나파 가죽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옵션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중요한 거 아니라서 패스하겠고요. 휠은 두 가지인데요. 잠깐 볼까요? 235 60 18, 그 다음에 235 55 19. 휠은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폭은 235고 18인치냐 19인치냐. 휠의 인치수가 커지면 편평비가 작아지고 55로 작아지고, 휠의 인치수가 18인치면 편평비가 60으로 좀 높아집니다. 뭐 1장 1단은 있습니다. 1장 1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편평비가 55 또는 60 정도로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는 보통 세단은 뭐 235 40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조금 높은 편이라서 휠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지만 이미 18인치 19인치면 휠이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되게 큰 휠이에요. 디자인은 뭐 둘 다 그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인데 3.5 GDI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있고요. 2.2 디젤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걸 확인하진 못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8단 자동 변속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동 변속기라고 하면 토크 컨버터 방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렌토나 산타페에 들어가는 DCT 미션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산타페에 들어가는 DCT 미션이 결코 장점이 아니다, 의외로 되게 단점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냥 8단 자동 변속기 좋습니다. 너 가솔린 할래 디젤 할래? 저는 디젤 하겠습니다. 전 디젤 할 건데 가격표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타다를 통해서 3세대 카니발 디젤 모델을 많이 탔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2열에 앉아있다가 이제 운전자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디젤이냐 휘발유냐. 그냥 진동과 소음으로는 사실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젤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진동과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연비를 볼게요. 사실 실연비가 중요하지만 복합 연비 기준으로 보면 얘는 9.9, 얘는 13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대략 연비 차이가 4밖에 안 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비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연비 차이가 거의 30% 정도 됩니다. 게다가 이제 디젤 연료가 저렴한 것까지 생각하면은 단위 거리를 주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디젤이 한 40% 정도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거의 50% 육박할 수도 있고요. 차량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2.2가 세금에 의한 혜택도 좀 있고 연비에 의한 이득도 있고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정말 가솔린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가 없다면 저 같으면 그냥 디젤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디젤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인상 깊은 거는 3.5 가솔린은 마력수가 300마력이에요. 294마력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출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제로백이 기대될 정도예요. 차가 크지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저는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조금 더 끌리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가솔린을 많이 타요. 제가 미국에서 탔던 누나차 이제 혼다 오디세이인가 그것도 휘발유인데 뭐 대배기량 6기통 이상의 휘발유 차량의 그 장점도 좀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행 질감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1장 1단이 있는데 저는 디젤 갈 것 같고요. 자, 이제 시트를 골라야 되는데 시트가 아주 특징적이에요. 보시면은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습니다. 11인승 같은 경우는 여러 명 태우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할 텐데 어떤 상업용으로 혹은 목적이 딱 있어서 구입하기 때문에 11인승은 이거는 이제 뭐
하실 분은 그냥 뭐 알아서 가시겠죠. 이거 사시는 분은 고민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고민하는 건 이제 7인승, 9인승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산다면 7인승이냐 9인승이냐를 고민할 것 같은데 뭐 11인승은 전혀 의미가 없고, 저는 사실 카니발에서 제일 끌리는 게 7인승입니다. 제일 끌리는 게 7인승인데 7인승을 구입하면 이 2열 시트가 완전히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시트가 되거든요. 2열에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 근데 이제 9인승으로 가면 이게 4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무릎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지막 열은 사실상 이제 접고 다니겠지만 의외로 이렇게 좀 되게 좀 좁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7인승으로 가면 뭐랄까 그냥 4인승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타고 다닌다면 진짜 엄청나게 쾌적한 공간, 거의 비즈니스 클래스 두 자리 갖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7인승의 독특한 매력이 좀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거 카니발 사본 적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분이 있습니다. 고민 없이 9인승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카니발을 사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아는 사람들은 지금 딱 아시는데, 이게 이제 버스 전용 차로를 올라갈 수 있는 차거든요. 카니발이 9인승 이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7인승은 버스 전용 차로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버스 전용 차로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9인승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그건 본인의 용도에 맞게. 내가 어쩌다가 한번 뭐 경부고속도로 탄다, 그런 분들은 버스 전용 차로를 어쩌다 한번 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버스 전용 차로 타려면 원래 9인승이라고 무조건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6인 이상이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끌고 다니면서는 버스 전용 차로 원칙적으로 못 올라가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일했던 이제 뭐 병원에도 원장님이 평택에 계신 분인데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해요, 주말에. 그래서 그분은 카니발을 타십니다. 그분이 카니발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동차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그러니까 의사도 사업자잖아요, 개원하면은. 비용 처리가 요즘에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차 비싼 거 막 산다고 비용 처리가 막 되지 않잖아요, 자동차로. 이제 카니발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되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카니발이랑 경차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 원장님들 혹은 뭐 사업자들이 이제 카니발을 많이 사고요. 평택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려면 경부를 타는데, 토요일날 이제 진료 끝나고 3시 넘어서 서울로 올라가면 완전 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카니발이 매력 있죠. 비용 처리도 되지. 버스 전용차로 탈 수 있지. 버스 전용차로 매주 탄다? 그럼 무조건 9인승이죠. 고민 없습니다. 물론 6명 이상 타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원장님이 저한테도 막 저보고도 카니발 사라고 막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뭐 혼자 타고 다니는 마당이긴 하지만 솔직하게 저도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냥 썬팅을 진하게 하고 카니발을 타고 다닐까? 뭐 제가 한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게, 솔직하게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구입하진 않았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카니발을 산다면 저는 7인승을 살 거예요. 저는 7인승의 이 2열 시트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이 차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스 전용차로 아쉬움은 있지만 뭐 매주 거의 매일매일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7인승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7인승으로 가시면은 열선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2열 시트가 요게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진짜 아주 강조하고 싶은 카니발의 특징입니다. 이게 참고로 3세대 카니발에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통풍 시트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터치 릴렉션 모드, 원터치 누르면 이제 릴렉션 모드로 뭐 이렇게 뒤로 눕고 한다는 얘기 같아요, 요게. 그리고 특징적인 게 파워 리클라이닝 기능. 그러니까 뒤로 의자가 젖히는 것도 파워 기능이 있고, 레그 서포트도 있습니다. 좋죠. 레그 서포트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완전 비즈니스 클래스잖아요. 뭐 에쿠스 탄다고 이만한 느낌이 날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제가 뭐 에쿠스 EQ900 이런 거 내가 타본 적은 없지만 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 타봤는데 우연히 엄청 좋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되게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어지네. 드라이브 와이즈. 자, 그 다음에 전 트림 기본 적용되어 있는 옵션을 좀 볼 건데요. 드라이브 와이즈, 요게 이제 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 기아차의 옵션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요. 현대 기아차가 진짜 너무너무 이 옵션에 대해서 진짜 얄밉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보면 이상하게도 현대 기아차가 옵션에 대해서 그렇게 얄밉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카니발도 사실 그렇게 경쟁 상대가 있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사실상 뭐 팰리세이드 정도.
거의 경쟁 상대가 없는 차고 그 이름만 갖고도 뭐 이래저래 많이 팔리는 차인데 옵션이 보면 그게 얄밉지 않아요. 물론 가격이 좀 올라갔지만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이런 거 그냥 전팀 다 들어갔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는 제가 안전 옵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보수적이라는 건 이런 옵션 막 때려 박아 갖고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만큼은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차대차 사고에서 안전하려면 일단 공차 중량이 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볼 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공차 중량이 크면 공차 중량이 작은 차랑 때려 박았을 때 무조건 유리해요. 물리 법칙이기 때문에 볼보 따위가 자연 법칙을 극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체가 공차 중량이 무거운 게 장땡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차 중량이 무조건 무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든 차도 충돌 속도가 크면은 사망사고 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충돌 테스트를 할 때 뭐 100km로 때려박는 거 이런 건 테스트 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망사고입니다. 그런 거는 실제 우리가 사고 나는 순간에는 대부분은 풀브레이킹을 하다가 때려박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고는 졸음운전 사고 제외 충돌 직전의 속도가 생각보다는 느립니다. 생각보다 느려요. 뭐 40km, 50km 빨라봐야 그 정도 때려박아도 거의 사망할까 말까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충돌을 감지하고 미리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는 거, 운전자가 서툴러서 풀브레이킹을 못한다면 풀브레이킹 해주는 거, 이런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는 거는 되게 사망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그 외에 다른 잡다한 안전 부가 옵션들은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오버라는 생각이 들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보,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포함,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는 이런 거 왜 넣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간 신호 들어오면 마음 편히 핸드폰 보고 뭐 카톡하고 뭐 이러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우리가 눈이 두 개나 달려 있는데 앞에 차가 출발하는 게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이 굳이 왜 있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하이빔 보조는 뭔지 모르겠는데 오토 하이빔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필요 없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엔 재출발 기능이 있는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냥 단순 고전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이제 시내에서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고전적인 되게 수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크루즈 컨트롤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에어컨도 수동으로 조절하고 와이퍼 당연히 수동으로 합니다. 저는 와이퍼 오토 와이퍼 쓰지 않아요. 있어도 안 쓰는데 이런 것도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기본으로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옵션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옵션들 뭐 이거,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이런 거 다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전 트림에 기본으로 넣어줬어요. 물론 이게 공짜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걸 갖고 계속 막 옵션질을 하게끔 이렇게 트림을 나눠놓고 하면 되게 좀 치사한 느낌이 들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되게 그냥 늘 거 다 넣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기본 가격이 조금은 있지만 이게 공짜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얄밉지가 않은 게 좀 특징입니다. 욕하고 싶은데 욕할 게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전트림 선택 가능한 건데 후 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 측방에 차 올 때 차선 바꾸려고 할 때 충돌 방지 보조해 주는 거, 뭐 어시스트하고 이런 거겠죠, 핸들로. 그 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후진하면서 이런 데서 나올 때 뒤에 오는 차 있으면 경고해 주고 제동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는 뒤에 안 보이니까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저도 이런 차들 운전해봤어요. 무쏘도 타보고 뭐 다 해봤는데 전 버스 면허도 있고 뭐 대형 면허 있고 다 있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옵션 다 있지 않잖아요. 다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사고 안 내고 다 다니시잖아요. 비상등부터 켜고 천천히 조심해서 빼면 됩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옵션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있어도 무조건 비상등 켜고 아주 천천히 빼야 되지만 비상등 켜고 천천히 빼면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돌려서 뒤에 보면서 나가야 돼요. 시야가 제한적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후방 모니터는 기본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방 모니터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차는 운전할 때 사실 이런 차 운전해 본 분들은 너무 고급 정보인데 이 3열의 유리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류할 때라든지 지금처럼 후진해서 나갈 때 이 3열의 유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3열의 유리가 되게 좁은 차들이 있는데 3열의 유리가 좀 커야 돼요. 근데 요즘 차들은 이제 전복 테스트 안전을 위해서 이런 기둥이 좀 두꺼워져서 그런지 3열 유리가 이렇게 좀, 이것도 실제로는 림이 두꺼워서 좀 작아 보입니다. 약간 보시면 그쵸? 이제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건 더 작아요.
제가 산타페 DM 했을 때도 이 3열의 유리가 좀 작아서 불편했거든요. 후진할 때. 이 3열의 측면 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쏘 같은 경우는 3열의 측면 유리가 아주 커요. 그래서 정말 후방 시야가 너무 좋습니다. 고개 딱 이렇게 뒤로 돌리면 뒤가 완전 서라운드 뷰로 다 보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전트링 기본 적용된 게 뭐 7배열 에어백 다 들어가 있고요. 전 후방 주차거리 경보 이런 거는 사실 좀 주차거리 경보 센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필요하고 제가 뭐 굉장히 옵션 안 좋아하지만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뭐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이게 요즘에 기아차에 들어가는데 사고 때려 받고 나면 운전자가 이제 정신을 잃는다는 전제하에 제동을 안 하기 때문에 2차 충돌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다음부터 그냥 제동을 이제 차가 알아서 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아차에 이런 옵션이 요즘에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런 게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뭐 그냥 뭐 그럴듯합니다. 보기에는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제 DCT이기 때문에 DCT는 이게 꼭 필요해요. DCT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DCT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 그냥 8단 자동 변속기니까 제가 생각할 때 토크 컨버터인데 그렇다면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딱히 필요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급제동 경보 시스템, 뭐 비상등 켜주는 건데 뭐 좋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 가격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2부 영상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작도 못하고 끝났네요. 오늘은 카니발 그냥 빠르게 훑어보기 1부 영상으로 이렇게 종결하고요. 2부 영상은 옵션에서 제가 어떤 옵션을 선택하고 몇 인승을 구입하는지 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